저번 시간에 이제 특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결합해서 디락이 이제 상대론적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것의 기본 방정식이 디락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비록 풀지는 못하지만 결과는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운데, 결과를 보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이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이건 보통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했어요. 이가 에너지가 정지해 있을 때 전자의 질량을 m제로라고 한다면 이제 m제로 c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그 결과고, 그런데 그거 말고 이렇게 음의 에너지를 가진 이런 상태가 더 발견이 됐다. 디락 방정식의 결과. 그래서 이제 이게 본래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이지만, 디락은 거기에 이걸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이론을 포기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틀림없이 뭔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밀을 이제 알아보기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이 디락 방정식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고 디락이 생각을 해봤더니,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 있는 전자는 낮은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보낸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디락 방정식의 결과에서 이러한 결과에다가 이런 양자역학을 적용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양수인 이런 전자가 있었다고 할 때 이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이 낮은 에너지, 음의 에너지 상태로 떨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디락이 추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 전자가 다 음의 에너지를 가지니까 이거 뭐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고 디락이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는 모든 전자가 다 이렇게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음의 에너지 상태로 떨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 모든 전자가 그러니까 우주 공간의 모든 지점마다 다 전자가 이제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자가 같은 위치에 여러 개가 겹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부피를 가지고 퍼져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자는 페르미온이고, 페르미온은 한 상태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디락이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 모든 곳에 전자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중에 사람들이 이걸 이제 디락의 바다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모든 전자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이죠. 그러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바로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전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상태가 에너지가 더 낮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공이다. 이것이 진정한 진공이다라고 디락은 생각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기조차도 없는 텅 빈 상태, 텅 빈 공간을 우리가 진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존재한다, 이런 것이 디락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로 진공 상태이고,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진정한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디락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디락 방정식으로 풀어서 나온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뭐 일종의 상상인데, 근데 아무튼 디락은 이제 자기 이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디락은 어떤 상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주 전체에 한 곳도 빠짐없이 빽빽하게 이렇게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가득 채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전자가 만약에 우주에 하나가 더 있으면, 그럼 이제 이렇게 모든 곳을 다 가득 채운 상태에서 하나가 더 있으면 그 하나가 더 있는 그 전자는 이제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다 자리가 찼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미니까 여기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자는 필연적으로 양의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록 음의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기에 음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다 채우고 나면, 그러면 그러고 나서도 만약에 전자가 또 남는다면 이 전자는 결국 양의 에너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얘네는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도 이 밑으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락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우주에서 관측하는 그런 전자는 바로 이런 전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자를 하나 보면 비록 그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주에 이렇게 무한히 많은 전자가 있고 거기 플러스 한 개가 더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드디어 양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보는 그런 이제 전자,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관측하는 그런 전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외부에서 여기 빛을 쬐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빛을 쬐어주면, 전에 우리가 광전 효과에서 뭘 배웠냐면 금속에 갇혀 있는 이런 전자가 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으면 금속을 튀어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질 거라고 디락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빛을 쬐어주면 그 중에 이 수많은 전자 중에 어떤 하나가 이 빛을 흡수하는 거죠. 흡수해가지고 위로 튀어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강한 빛이 들어오면 얘가 위로 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양의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겠죠. 양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이 전자는 양의 에너지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보통 관측하는 그런 전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음의 에너지 상태가 하나 비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멍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빛을 쬐어주면 그 빛을 흡수해가지고 전자가 하나 생기고 구멍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디락은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디락은 이러한 구멍을 반물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전자의 반물질을 이제 양전자라고 부르죠. 이렇게 해서 디락은 자기의 디락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기가 만든 그 이론을 통해서 반물질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실험으로 뭐 이렇게 먼저 알아내기 전에 자기가 만든 이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여러 단계의 추론을 거듭한 건데, 그런 추론을 거듭한 끝에 이런 반물질이 존재해야만 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반물질, 전자의 반물질, 즉 양전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음의 에너지가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음의 에너지는 마이너스죠. 그게 비어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진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 구멍이 하나 있는 것은 진공에서 에너지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멍은 비록 없는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양의 에너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고, 특히 질량은 아까 뭐 에너지의 전체 통째로 마이너스를 붙였던 거기 때문에 질량은 이제 전자하고 같은 질량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스핀도 또한 역시 2분의 1짜리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스핀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고 크기가. 그다음에 전하를 보면 전하는 이제 전자가 본래 음전하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나 질량이나 스피나 이런 거 딴 것들은 다 똑같이 전자하고 같은 값을 가지는데 전하만, 전기적 성질만 반대 방향, 즉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이제 디락은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쌍생성이라고 불러요. 즉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보통 관측하는 그런 전자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구멍, 즉 반물질,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전자의 반물질인 양전자, 이것이 생기는 것, 이걸 두 개가 쌍으로 생겼다 이래서 쌍생성이라고 불러요. 또는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처음에 이제 좋은 넓은 세상을 만났구나 하고 열심히 돌아다니겠죠.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밑에 구멍이 있어요. 그럼 여기 구멍으로 떨어져야지 하고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본래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음의 에너지로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가 사라지고 여기 있는 이 구멍도 사라지니까 즉 양전자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구멍과 전자가 사라지고 다시 빛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쌍생성의 반대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쌍소멸이라고 불러요. 질문은 쌍생성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건데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 디락은 처음에 이제 이걸 이론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예측을 했는데 실제 실험에서 이런 걸 당연히 물론 관측을 했죠. 그러니까 양전자라고 하는 거는 비어 있는 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락의 이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이걸 이제 구멍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비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에너지를 가지냐 그러면 본래 이 진공에 대비해서 플러스의 에너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가 없는 거니까. 비어 있는데 어떻게 질량을 가지냐 그러면 본래 얘가 질량이 여기 차 있는 전자의 질량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비어 있는 거니까 이 진공에 비해서 플러스의 질량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위에 생기는 건 양전자가 아니고 얘는 전자예요. 얘는 전자고 이 구멍이 양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생기고 구멍이 하나 생겼다는 건 뭐 됐죠. 이게 비유가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이렇게 디락은 주장을 했어요. 입자가 음전하나 양전하 둘 중에 하나만 가지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얘가 전자잖아요. 전자는 음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음전하인 게 확실한 거고, 그다음에 얘의 전하가 이제 궁금한 건데 이 구멍은 음전하가 비어 있는 거니까 양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꽉 차 있는 거에 비해서 얘가 구멍이 있는 것이 더 플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빚이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빚이 1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그냥 0이라고 딱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빚을 평생 동안 100만 원을 내 기준으로 하고 살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서 빚을 만 원을 갚아가지고 99만 원이 됐다 그러면 나는 만 원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진공은 음전하가 가득 차 있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사실은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전자만 꼭 이런 건 아니고요. 전자 말고 딴 것들도 다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전하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여기 다 가득 차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다 그런 거 다 합쳐놓으면 전부 다 중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하는. 음전하가 존재하는 영역이랑 전자가 존재하는 영역이 다르냐고요? 이제 그 얘기를 일부러 안 하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본래는 이제 같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림상으로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았는데 사실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얘기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이해를 하세요. 쌍소멸에서 소멸되는 것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가면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전자도 없고 아래 구멍도 없으니까 둘 다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요 에너지 차이만큼 빛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쌍소멸을 할 때 얘네들이 정확하게 만나기가 힘드니까 소멸하기가 어려운 거냐? 뭐 그런 거죠 질문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주변에 전자가 쫙 깔려 있는데 이 구멍이 지나다니다 구멍에 그러니까 그 전자하고 만났다 뭐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여기에 구멍이 있으니까 이 구멍이 움직일 수 있냐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하나씩 움직이면 구멍이 움직이는 거죠. 그 얘기를 뒤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디락의 구멍 이론이고, 이렇게 해서 디락은 이제 반물질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사실은 구멍을 우리가 무슨 어떤 그 구멍 자체가 실제하는 그런 걸로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걸로 우리는 그 때때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이게 완전히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거에 꽤 익숙해요. 예를 들면 이 물 속에 공기방울이 있는데 사실은 이 방울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없는 거잖아요. 물이 비어 있는 것이 사실은 방울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하냐면 그냥 물 속에서 이 방울이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게 말하자면 아까 그 본 반물질처럼 양전자 같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방울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그러니까 아까 구멍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동하는 거를 방울이 움직이나라고 하지 않고 물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다른 쪽에 다시 구멍이 생겼네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아주 쉽게 그냥 방울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구멍을 실제로 우리가 뭐 그럼 뭐 입자로 보고 뭐 이러는 것도 사실은 관점의 차이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검은 상자에 흰 구멍이 있는 건지 아니면 흰 상자에 검은 구멍이 있는 건지 이런 관점의 차이잖아요. 어떤 것이 차 있고 어떤 것이 비어 있는가라는 건 이건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거를 또 그 애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잘 나타내는데요. 이쪽을 보면 낮에 이 검은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을 보면 밤에 흰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싹 묘하게 이게 바뀌는데 이게 아마 그림 제목이 낮과 밤이던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거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또 뭐 굳이 비유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것도 이제 그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죠. 이건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얼굴이 마주보고 있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이제 그냥 잔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걸 실제로 모습으로 보느냐 이건 이제 우리 관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바로 그 디락이 구멍을 입자로 보자는 그런 의미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가모브라고 하는 그 물리학자가 30년 물리학을 뒤흔든 30년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디락에 대해서 쓰면서 그 디락 초상화를 그려놓고요. 여기다 이렇게 방울이 뽀글뽀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이제 디락의 바다를 상징적으로 표시한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러니까 뭐 차 있는 것이 비어 있는 거하고 같은 거고 비어 있는 것이 차 있는 거하고 같은 거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게 불교에서 소위 말하는 색즉시고 공정시색, 공적시색 뭐 이런 거 할 때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현대 물리학이 불교하고 뭔가 맞아 떨어지는 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실험적으로 정말 그런 반물질이라고 하는 걸 봤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아까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실험 장면인데요. 이걸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뭐가 반물질이라는 얘기지 하고 이제 뭐 전혀 뭐 와닿지가 않을 텐데, 근데 굳이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게 이제 가속기에서 입자들이 이렇게 수많은 입자들이 생겨나는 뭐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 선들이 이제 예를 들면 얘가 전자고 여기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는 애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양전자, 그러니까 전자의 반물질이에요. 이게 이제 전하가 달라가지고 여기서 그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제 이게 하나가 이쪽으로 휠 때 하나 이쪽으로 휘고 해가지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실제로 반물질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여기서 뭐 새로 수많은 입자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보면 뭐 이런 거 여기 좀 이상한 글자들이 써 있죠. 파이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파이 마이너스하고 파이 플러스하고는 이제 서로의 반물질이거든요. 뭐 그런 것이 이제 여기서 실제로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은 이미 뭐 1930년대 다 끝냈기 때문에 반물질의 존재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이미 한 80년 정도가 지났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반물질은 지금 사실 병원 같은 데서도 많이 써요. 병원의 의료 장비에 보면 특히 여러분들이 뭐 PET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전자와 양전자, 그러니까 그 몸 안에서 전자와 양전자가 이렇게 쌍생성이 일어나는 그런 걸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PET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하면.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그 양전자가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소멸하는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몸 상태가 어떤가를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미 의료 장비에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친숙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반물질과 전자가 여기서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좀 복잡한 설명이긴 한데 여기에 그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가 전자가 전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휘고 또 그 양전자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휘게 돼 있어요. 자기장이 걸려 있으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게 뭐 휘어진 정도를 통해서 질량이 같다느니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상대론적 양자역학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라고 했던 불확정성의 원리와 상대성의 이론을 또 이제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또 따로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확정성 원리가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정확히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뭐 이게 위치의 불확정성이고 이게 이제 운동량의 불확정성인데 그 두 개를 곱한 것이 뭐 플랑크 상수보다 크거나 같다 이래가지고 둘 다 이게 0으로 만들 수 없다 이런 거였거든요. 뭐 이게 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몰라도 괜찮은데, 근데 아무튼 이제 여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위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속도하고 이렇게 이 운동량인데 이거하고 짝이 지어져 있는 이런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공간하고 시간이 섞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즉 공간에 대한 불확정성의 원리가 있으면 시간에 대한 불확정성의 원리도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식이 이제 이렇게 써져요. 여기 델타 x, x 위치가 시간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여기서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운동량의 그 시간 성분에 해당되는 것이 에너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과 관련된 이렇게 제4의 새로운 불확정성의 원리도 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델타 t라고 하는 건 이제 아주 그 시간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에너지가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변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이만큼의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걸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걸 알아낼 수가 있냐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진공이면 본래 이제 에너지가 가장 낮은 뭐 그런 상태였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는 그 에너지가 살짝 변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살짝 커져가지고 그 커진 에너지만큼 양전자와 전자가 이렇게 쌍생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번 쌍생성이 일어나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만 에너지가 커졌다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동안 생긴 그 쌍이, 전자 양전자 쌍이 다시 이제 순식간에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진공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공의 요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동안 생겼다가 소멸되는 이런 입자들을 우리가 가상 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재미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입자들이 쌍으로 생겼다가 소멸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굉장히 역동적인 상태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왜 이걸 가상 입자라고 부르냐 그러면 실제 입자가 아니니까, 잠깐 동안만 가상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입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걸 보고 싶으면 뭐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안 보고 있다 그러면 양자역학에서는 뭐 안 보고 있으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가상 입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공간만이 존재하는 뭐 그런 상태가 아니라, 현대 물리학에서는 일단 뭐 음에너지를 가진 뭐 그런 전자들이 가득 차 있고 뭐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또한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쌍생성과 소멸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일이니까 온갖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런 역동적인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상상의 무슨 가상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진공의 요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실제 실험에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 효과를 여기서 뭐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질문은 양자역학에서 뭐 우리가 관측을 하면 예를 들면 이중수리 실험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공의 요동을 관측하고 싶다 그러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으면 이제 강한 빛을 여기서 이렇게 빛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잖아요. 보면 실제로 여기서 뭐 쌍생성이 일어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봤으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일 뿐이고, 안 보고 있으면 또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걔네들이. 그래서 이제 디락이 아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디락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되돌아가서 살펴보면 본래 디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자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슈레딩거 방정식, 그러면 걔가 이제 전자 하나가 빛의 속도보다 이제 좀 느릴 때 그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방정식이고, 또는 뭐 처음부터 뉴턴 방정식이다 그러면 입자 하나가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걸 나타내는 방정식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디락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전자 하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듯이 이 디락 방정식은 전자 하나만 들어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그걸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한히 많은 전자를 동시에 다뤄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무한히 많은 그 전자로 음의 에너지 상태를 가득 채우고,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입자가 이미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락 방정식은 전자 하나만 이렇게 열심히 봐가지고는 우리가 그 음의 에너지의 문제라고 하는 걸 해결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걸 확장해서 이제 다뤄야만 한다, 그런 건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본래 이것이 디락 방정식 그 자체로 완전한 방정식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 이게 완전한 방정식이 될 수 없느냐 그러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가 있잖아요. E는 mc 제곱에 의해서. 그래서 비록 전자가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걔가 에너지가 막 얘를 엄청나게 커졌다고 하면 거기서 전자가 하나가 그냥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른 입자들이 막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이 입자로 물질로 변환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비록 전자를 하나만 다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필연적으로 굉장히 많은 입자들을 다루는 것까지 우리가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디락 방정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무한히 많은 입자들을 동시에 다루는 그런 이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자장론이라고 불러요. 즉 상대론적 양자역학, 디락 방정식을 제대로 이걸 완벽한 이론으로 만들면 이게 양자장론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양자장론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양자라고 하는 건 양자역학에서 그 양자하고 같은 이론이기 때문에 양자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장론에서 이 장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우리가 배웠던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 할 때 바로 그 장이에요. 그러니까 파동에서 이렇게 뭐 출렁출렁하는 그런 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장을, 전기장이 자기장 같은 그런 장을 양자역학적으로 다룬 이론이다, 이래서 이제 양자장론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빛하고 전자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그걸 양자역학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빛과 전자에 대한 양자장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자전기역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그 우리가 배운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은 이제 전기역학 혹은 그냥 고전 전기역학이라고 부르고, 그걸 양자역학적으로 다루면 그걸 이제 양자전기역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게 퀀텀 일렉트로 다이나믹스이기 때문에 그 앞자를 따서 QED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QED는 이제 수학에서 증명 끝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제 물리에서는 QED가 양자전기역학을 의미하죠. 그래서 디락은 이제 이 QED까지 이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디락에 대한 얘기를 끝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인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파인만은 디락보다 좀 나중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후반 사람인데, 근데 파인만이 이제 이 반물질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놨어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면, 파인만은 물질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 같은 이런 물질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입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모든 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거죠. 근데 반물질은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입자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시공간 그림이 있으면 이쪽이 이제 공간이고 이쪽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입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 다 물질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은 다 과거에서 시작을 해서 미래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화살표가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파인만에 의하면 반물질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돼 있어서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입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전자다 그러면
전자가 과거에서 미래로 가면 그건 우리가 보통 보는 전자이고, 만약에 그 전자가 미래에서 과거로 가면 이거 우리 눈에는 이게 반물질로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 물질은 과거에서 미래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지 우리는 그걸 모르죠. 우리는 그냥 계속 미래로 갈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이런 전자를 보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보게 되냐면 마치 영화 필름을 거꾸로 돌린 그런 거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전자도 플러스로 보이고 뭐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파인만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두 개를 그래서 합쳐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가 처음에 미래에서 과거로 갔다가 여기서 무슨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다시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전자 하나가 그냥 미래에서 왔다가 다시 미래로 가는 건데,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빛을 맞은 거죠. 빛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 뭐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우리는 이제 과거에서 미래로 가니까 시간이 이렇게 과거에서부터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시간이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 여기 바로 이 t가 t제로로 가는 이 시간에 이제 뭔가 두 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처음에 여기서 뭔가 생겼다가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고 얘는 이쪽으로 간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얘는 이쪽으로 가는 애는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거니까 우리한테 그냥 전자로 보이는 거고, 얘는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애니까 우리한테는 얘가 반물질, 양전자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파인만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쌍생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쌍생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인만의 관점에 의하면 전자 하나가 미래에서 과거로 왔다가 과거에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 다시 미래로 가면 우리 눈에는 여기서 이것이 쌍생성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거꾸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즉 전자가 처음에는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 다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눈에는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처음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가 보이고 양전자가 하나가 보이다가 얘네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모이죠. 모여가지고 여기서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눈에는 쌍소멸로 보일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전자 하나가 조금 이렇게 복잡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약간 흘러가면 여기서 쌍생성이 한번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여기서 쌍생성이 한번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전자가 두 개 있고 양전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로 가면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합쳐지죠. 그래서 쌍소멸이 한번 일어나서 전자 하나와 양전자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입자, 즉 전자 하나가 이렇게 과거에서 미래로 갔다가 미래에서 과거로 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 눈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가 두 개처럼 보이다가 네 개처럼 보이다가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한 개가 왔다 갔다 막 하더라도 우리 눈에는 동시에 여러 개가 막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이제 파인만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전자들이 왜 질량이 정확하게 같은지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학기 초에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전자는 완전히 똑같다. 모든 수소 원자는 수소 원자끼리 완전히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왜 완전히 똑같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였던 것이 이렇게 해집고 다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여기서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동시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다 질량이고 뭐고 다 똑같아 보이는 것이다, 이런 거죠. 실제로 하나인 게 아니냐고요? 뭐 실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물론 실제로 하나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 우주에는 사실 반물질이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해집고 다닌다고 하면 사실은 쭉 그었을 때 반물질하고 물질하고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라고 하긴 힘든데, 근데 아무튼 이제 적어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인만은 이런 일을 한 사람이고요. 미국 사람인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양자역학에서 이제 경로적분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적분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제시해서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이고요. 이 경로적분에 의하면 입자는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동시에 한꺼번에 여행한다 이런 건데요. 이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했죠. 저는 이중슬리 실험을 하면서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동시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본래 파인만의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방금 본 것처럼 물질과 반물질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모나가라고 하는 사람과 시빙거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양자전기역학,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양자전기역학에서 나오는 그 소위 무한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를 해결하고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도모나가 시빙거와 함께 파인만이 1965년인가 노벨상을 받았죠.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이론 물리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어가지고 뭐 대중 강연도 잘하고 학교에서 강의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전에 잠깐 보여준 것처럼 드럼 연주도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책도 잘 쓰고 이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타 물리학자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된 책이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파인만이 직접 쓴 책도 있고 파인만의 전기도 있고 뭐 온갖 책들이 물리학자답지 않게 파인만에 대한 책들이 뭐 수십 건이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파인만이 그 65년에 노벨상을 받을 때 그때 이제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개념이 나에게는 아주 분명하고 또 우아해서 그것에 대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녀의 결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결점은 후에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그때 가면 사랑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고 붙잡을 만큼 강해지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노벨상 얘기를 할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물리하고 사랑에 빠졌는가 뭐 그런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물리가 뭐 완벽한 건 아니고 결점투성이었는데 이제 그걸 열심히 해서 자기가 문제를 해결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파이만하고 같은 문제를 동시에 해결을 하는 사람으로 일본 사람이 있어요. 도모나가 신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전에 그 광자재판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일본이 졌잖아요. 패망을 한 다음에 이제 1940년대 후반에 완전히 뭐 나라가 폭사가 망해서 다들 뭐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완전히 외부하고 차단돼 있는 상태였거든. 일본 내부가. 그러니까 뭐 미국이 그냥 점령하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학자들하고 교류도 없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이 양자전기역학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도모나가라는 사람이 1946년인가 뭐 그때 6년 7년 이때 해결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파인만하고 뒤에 나올 슈빙거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모나가가 한 일을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막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이제 상당히 놀랐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업적으로 나중에 노벨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희망을 준 그런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제 이게 두 번째 노벨상인데요. 첫 번째 노벨상은 유가라고 하는 사람이 1930년대 1934년인가 그때가 업적을 바탕으로 40년대에 받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업적인데 이 유가라고 하는 사람과 신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제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일본 그 교토 대학의 동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학번에서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두 명이 나왔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슈빙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 사실은 파인만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파인만하고 같은 업적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파인만과 함께 어려서부터 이제 신동이라고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이 좀 가난했던가 봐요. 근데 그때 그 가난한 그러니까 뉴욕에 살았는데 가난한 그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유태인들은 뉴욕에 있는 뭐 뉴욕 시립대라고 하는 그런 대학에 이제 다녔었어요. 내가 잠깐 거기서 연구원으로 있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대학을 다닐 때부터 이미 뭐 얘는 엄청난 천재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통 뭐 그런 학생이 그렇기는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이제 뭐 보통 웬만한 수업 안 들어가고 그냥 지멋대로 놀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제 뭐 교양 수업을 듣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뭐 수업을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얘를 F를 줘 말어 막 이렇게 이제 이 뭐 천재라고 하는 애를 내가 F를 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 수빈과의 지도교수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얘가 수업도 안 듣고 시험도 안 보고 그러는데 F 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 지도교수가 뭐라고 이랬냐면, 아니 당장 F를 줘야지. 그럼 넌 역사책에 이름이 남을 텐데 그랬다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QED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좀 뭐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파인만이 일반인을 위한 파인만의 QED 강의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쓴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 거를 이제 책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거를 한 번씩 보세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긴 하지만 쉽지는 않은데, 이 파인만이 쓴 책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건 몰라라고 차마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책에서도 QED라고 하는 거를 화살표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막 쉬운 것처럼 막 느껴지는데, 근데 실제로 따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쉬운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모든 걸 빼놓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기를 치지 않고 막 설명을 하면 본래 어려운 거를 이렇게 아무리 쉽게 설명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막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해는 못하더라도 재밌는 책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특히 이제 내 머리가 뭐 요새 많이 녹이 슬은 것 같다, 뭐 고등학교 때 이러지 않았는데 막 이런 학생들은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두뇌 훈련에 좋으니까. 반물질이 미래에서 과거로 간다고 그랬는데 상대로는 이해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걔도 역시 과거에서 미래로 가죠.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게 뭐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디락의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립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루는 물리학의 분야를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입자 물리학은 우주의 근본 물질과 근본 법칙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한 분야이고요. 그 중에서도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많은 입자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1973년에 완성한 그런 양자 장론을 뜻해요. 그러니까 양자 장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이론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이론의 큰 틀 중에서 우리 우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표준 모형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이 표준이 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이제 이름이 좀 이상한데 6종류의 쿼크라고 하는 입자와 6종류의 렙톤이라고 하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얘네들은 전부 다 페르미온이에요. 이것이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쿼크와 렙톤 또는 쿼크와 쿼크, 렙톤과 렙톤들 사이에는 4가지의 근본적인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그 4가지의 근본적인 힘이 뭐냐면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 4가지예요. 그래서 이 4가지의 힘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여기서 중력과 전자기력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강력과 양력은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러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멀리 떨어져 있는데 원격 작용소리처럼 힘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힘들을 전달해주는, 힘을 매개해주는 입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기력을 매개해주는 입자가 빛이에요. 빛, 광자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 힘들마다 힘을 전달해주는 입자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본래 쿼크와 렙톤은 본래는 질량이 없었어요. 질량이 없었는데 전에 우리가 설명한 대칭성의 자발적 깨짐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쿼크와 렙톤의 질량을 주는 그런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것이 표준 모형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뒤에서 알아볼 텐데요. 근데 이제 표준 모형이 워낙 그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거였기 때문에 이 표준 모형과 관련돼서 노벨 물리학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파인만, 슈빙거, 도모나가의 노벨상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2008년 4년 전에 일본 사람들 3명이 받은 것까지 이게 대칭성 자발적 깨짐으로 노벨상을 받은 건데요. 아무튼 이런 것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노벨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힉스 입자를 발견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여기 하나가 또 추가될 거예요 아마. 그것이 이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 물질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본래 우주의 근본 물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뭐 많은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고대 그리스 시대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우주는 흙, 물, 불, 공기 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물론 이게 뭐 특별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원자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이제 돌톤이라고 하는 화학자였죠. 이렇게 뭐 한 20여 가지 정도의 그 원자라고 하는 걸 주장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떤 진짜 실체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원자를 주장한 건 아니었고, 일종의 그 가상적인, 이렇게 하면 이제 편하다 이런 의미에서의 그 원자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확장을 해서 멘델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주기율표를 만들어서 이제 아마 뭐 100가지 정도의 그 원자들을 이렇게 다 표로 만들고 이걸 각각 성질별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됐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주기율표를 보면, 그러니까 원자가 이제 뭐 100가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에만 92가지 정도가 존재한다고 하고, 인공적으로 또 뭐 더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뭐 130 몇 가지인가가 뭐 140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면 본래 원자라고 하는 건 우주의 근본 물질이라고 하는 해서 이거 원자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주의 근본 물질이라고 이름을 계속 붙이고는 있는데, 사실은 이 원자들을 다 모아놓고 봤더니 이미 100가지가 넘어서 이것들이 전부 다 근본 물질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다 이거죠. 옛날 사람들, 물론 우리는 지금 이제 원자 내부에 뭐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그런 걸 다 알지만, 이때만 해도 이제 그런 건 모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근본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원자들을 다 모아봤더니 이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근본 물질 하면 뭐 이렇게 손가락을 꼽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00가지가 넘으니까 이게 뭔가 사기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원자 내부 구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1900년대 들어서인데, 이때 보면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한 것처럼 사실은 안에 원자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다. 이것이 이제 알려졌고, 근데 사실은 이 원자핵이 그 자체로 근본 물질이 아니라 이걸 다시 확대를 해서 보면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게 또 근본 물질이냐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양성자나 중성자는 이것이 근본 물질이 아니라 쿼크라고 하는 부르는 이런 입자들로 또한 이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양성자도 쿼크 3개로 되어 있고 중성자도 쿼크 3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D니 U니 뭐 이런 글자들이 써 있는데, 이거 이제 쿼크의 종류예요. 쿼크가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D 1개, U 2개로 되어 있으면 이게 양성자가 되는 거고, U 1개, D 2개로 되어 있으면 중성자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 다 종합을 하면 전체적으로 원자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자핵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쿼크들이 3개가 모여가지고 양성자, 중성자가 되어 있고, 얘네들이 다시 모여서 원자핵이 되어 있는 이런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고, 바깥에 있는 이 전자는 아직까지 이 자체로 얘네들이 근본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은 여기까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물질부터 쪼개가지고 보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질이 있고, 이것을 물질을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제 분자가 보이죠. 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원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분자를 다시 확대를 해서 보면 이게 이 안에 원자가 보이고 원자는 다시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을 다시 쪼개서 보면 이렇게 쿼크까지 내려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자가 또 이렇게 근본 물질이고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 원자 혹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이렇게 전자와 쿼크로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근본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쿼크와 렙톤에는 근데 이제 그 전자는 렙톤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쿼크와 렙톤에는 전부 다 각각 6개씩이 있고 그다음에 이 6개를 2개씩 묶어가지고 3세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에 있는 쿼크가 이렇게 6개가 있고 아래에 또 렙톤이 6개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2개씩 쌍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게 1세대, 여기가 2세대, 여기가 3세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1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질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세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U나 D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전자가 또 그 원자에 있는 바로 그 전자죠. 그래서 얘네들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이게 원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좀 이상한 글씨로 써 있는 얘는 이제 뉴라고 읽는 건데 얘는 중성미자라고 부르는 입자예요. 뉴트리노 중성미자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렙톤의 일종이고 얘는 워낙 좀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 특별히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1세대에 해당되는 그런 중성미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하고 성질은 비슷한데 얘네들보다 조금 무거운 그런 입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2세대, 3세대라고 불러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쿼크나 렙톤 이런 걸 찾을 때는 이렇게 3세대까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냥 요거만 있으면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보는 물질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 1세대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계속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놈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본래 뭐 이런 걸 찾아야지 해가지고 찾았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해봤더니 이런 것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쿼크하고 렙톤도 우리가 근본 물질이라고 불렀으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딱 한 종류만 있으면 좋잖아요. 손가락으로 딱 세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물질이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럴 듯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개수가 늘어가니까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자처럼 아까 원자가 100개가 되면 근본 물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개수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근본 물질인가 하고 사실은 얘네들이 발견되는 것이 이렇게 탐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물리학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그 뮤온이라고 이게 바로 뮤온인데요. 그 전에 상대성이라 할 때 나왔던 그 뮤온인데 그 뮤온이 처음 발견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주문했는데 우리가 시키지 않은 그 음식이 나오면 그거 누가 주문했어 하고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뮤온이 발견됐을 때 누가 이거 주문했어 뭐 이렇게 이제 화를 낸 거죠. 근데 다행히도 현재 이론 그리고 현재 실험에 의하면 관측에 의하면 쿼크와 렙톤은 3세대까지만 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물론 더 있을지는 또 나중에 모르는 거지만 적어도 3세대까지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결론이고 그래서 3세대 정도면 그래도 참을만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도 하필이면 왜 3세대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입자 물리학에서의 세대 문제는 나이 차이가 아니라 이 인간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와 그 뭐 나이 많은 세대들 사이에 세대 차이가 있고 그게 세대 문제인데 이 입자 물리학에서는 세대 문제가 이제 이렇게 왜 세 개의 세대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세대 문제예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여기다가 굳이 하나를 더 더하자면 이 각각에 대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페르미온이거든요. 이 각각에 대해서 반물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쿼크에 대해서 쿼크의 반물질, 그럼 렙톤에 대해서 렙톤의 반물질 얘네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개수로 따지면 이제 얘네들 6개에다가 반물질까지 합치면 또 여기서 12개 해가지고 24개가 있는 거죠. 종류로. 중성미자는 이제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 렙톤을 얘기를 할 때 이제 하나의 렙톤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하고 비슷한 걸로 뮤온, 전에 우리가 상대성이라 할 때 얘기했던 그 뮤온이 있고 그 다음에 타우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각각 전자의 중성미자, 뮤온의 중성미자, 타우온의 중성미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전자의 반물질이 중성미자냐고요? 아니요. 전자의 반물질은 양전자, 아까 얘기한 그거고요. 중성미자의 반물질이 또 있어요. 그럼 반중성미자라고 불러요. 전자하고 중성미자의 차이가 뭐냐고요? 중성미자는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성미자는 사실은 질량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가벼워요. 전자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성이기 때문에 전자기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유스럽게 돌아다녀요. 그 얘기 나중에 조금 더 할 텐데. 그다음에 혹시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중성미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이 중성미자 가지고 한때 그 떠들썩했었어요. 그때 무슨 뭐 빛보다 빠른 물질을 찾았다 뭐 이래가지고 한때 신문에서 막 떠들썩했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중성미자였거든요. 중성미자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얘 속도를 계산을 해봤더니 빛보다 빠르더라. 그래가지고 뭐 상대성 이론이 무너진다느니 뭐 온갖 얘기가 막 다 있었는데 뭐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다느니 하면서 근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아주 허탈하게도 실험이 잘못됐다 뭐 이런 거였어요. 실험도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어디 무슨 선을 연결할 때 조금 잘못 연결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그 쿼커 렙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사람이 겔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직도 살아 있는데 이 사람 미국 사람이고요. 1964년에 쿼크 가설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쿼크가 발견되기 전이었는데 이런 쿼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이론을 만들었고 이것이 실험으로 입증이 돼서 노벨상까지 받았죠. 이 밖에도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굉장히 많은 공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특히 뭐 물리학도 물리학이지만 언어학에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리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쿼크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이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다음에 딴 것들도 이름을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붙였는데, 그러니까 언어학에 어느 정도로 재능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언어는 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이티브 수준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런 언어들은. 그다음에 심지어는 예를 들면 뭐 무슨 멕시코였던가 미국 어디였던가 어떤 주였던가 거기에 그 인디언들은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에는 또 사실은 지역마다 이런 사투리가 있고 뭐 그러면서 아무튼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그런 온갖 것들을 다 언어학에 대해서 다 두루두루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또 천재로 또 이제 뭐 천재를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특히 이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좌절시키는 그런 천재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왜 자기는 막 자연스럽게 뭐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재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악의가 있어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듣고 있으면 다 자기 자랑만 하고 뭐 이런.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파인만하고 같은 대학에 있었어요. 칼텍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파인만하고 평생 라이벌로 지냈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서로가 잘났다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한때는 이제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뭐 그런 존재였다고 그래요. 파인만은 지금 죽었고 겔만 아직 살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전기가 이미 나와 있어요. 살아있긴 하지만. 그래서 스트레인지 뷰티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책인데 뭐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그 얘기는 그냥 건너뛰고 그냥 읽어보면 나름대로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특히 앞부분은 꽤 재밌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쿼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름을 붙였냐 그러면 그 제임스 조이스가 쓴 피네간의 경야라고 하는 이런 소설이 있거든요. 이게 뭐 난 안 읽어봤죠 물론. 근데 어떤 사실은 알고 있냐면 가장 난해하기로 유명한 소설로 알려져 있죠.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이 뭐 특히 난해한데 그 중에서도 이 피네간의 경야가 가장 난해한 소설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무튼 이제 얘가 그 자기 형이 잊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읽었대요 이 책을. 아무튼 이제 읽고 이제 뭐 있었는데 나중에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쿼크에 대해서 이론을 연구한 다음에 이름을 붙이려고 봤더니 그 이 피네간의 경야에 이런 구절이 떠올랐대요. Three Quarks for Master Mark이라고 하는, 여기서 쿼크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이제 이 구절이 떠올라가지고 그러면 이 입자 이름을 쿼크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부르기로 했어요. 쿼크라고 부르게 됐어요. 사실은 이 쿼크 이론은 다른 사람도 이제 거의 동시에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에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에이스는 뭔가 그럴듯하잖아요. 근본 물질로. 그래서 에이스하고 쿼크하고 경쟁을 하다가 사람들이 에이스는 뭐 좀 이름이 식상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쿼크가 우세하게 돼가지고 지금 계속 쿼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쿼크는 근본 물질인데 양성자와 중성자 이런 걸 만드는 근본 물질인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성질들이 많이 있어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쿼크는 절대로 혼자서 발견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쿼크 사이에는 강력이 작용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쿼크는 이제 분수 잔해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이상한 성질들이 있다.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서 표준 모형에서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물질들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것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데 네 가지의 근본적인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근본적인 힘만으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구는 우리하고 이제 중력이 작용하고 또 뭐 전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 사이에 전자기력이 작용하고 그 밖에도 아무튼 뭐 우주에 온갖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딱 네 가지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표준명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힘을 전달하는 고유의 입자가 있는데 얘네들은 아까 그 쿼크나 렙톤하고는 다르게 얘네들은 전부 다 보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빛하고 비슷한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지금 뭐 쓸 수 있는데요. 중력과 그다음에 이제 양력, 약하다는 뜻에서 양력이에요. 그다음에 이건 전자기력, 강력 이렇게 있어요. 강력은 강하다는 뜻에서 강력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의 힘을 매개하는 그런 입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어디에 작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영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 네 가지 힘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강력이라고 붙었겠죠. 그러니까 힘의 세기로 보면 강력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양력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양력이 아니라 양력은 이 셋 중에서 약한 거예요. 그럼 중력이 사실은 제일 약한데 그럼 왜 얘를 굳이 양력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중력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얘는 일단 논외. 그래서 이거 빼고 이 셋 중에서 약하다 그래서 양력이라는 뜻이에요.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력하고 전자기력하고 그 차이가 뭐 10의 42승인가 뭐 이렇게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력이 작은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딴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제외하고 이 중에서 셋 중에서 약하기 때문에 양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자기력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힘의 세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중력하고 이 딴 거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엄청나게 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강력이 제일 강한 힘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존재를 모르고 살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강력이 비록 제일 강한 힘이긴 하지만 얘는 힘이 미치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중력이나 전자기력은 전에 우리가 뭐 어떻게 배웠냐면 무한히 멀리 있는 물체까지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이 작용하는 거리는 무한대예요. 그런데 강력은 비록 짧은 힘이 미치는 거리 안에서는 굉장히 강하지만 이게 힘이 미치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예요. 그러니까 뭐 1미터나 1mm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뭐 천주분의 1미터죠 이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그런 세상에는 이 강력을 느낄 일이 없어요 사실상. 원자보다도 작은 세상에서 원자 핵보다도 작은 세상에서 이게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다음에 양력은 그 자체로 힘의 세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힘이 미치는 거리도 굉장히 짧아요. 제일 짧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그야말로 양력이에요. 그래서 강력이 비록 힘이 가장 세긴 하지만 얘가 힘이 미치는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고 양력은 또 뭐 그 자체로 또 약하니까 약하고 힘이 미치는 거리가 짧으니까 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힘은 전자기력하고 중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얘네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이 약하지만 얘네들은 무한대까지 아주 멀리까지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두 가지 힘만을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이 각각 있다고 그랬는데 걔네들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면 전자기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광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전자기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력은 전에 중력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력파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중력자라고 하는 입자가 돼요. 빛이 이제 전자기파가 광자가 되는 것처럼 중력파에서 중력자라고 하는 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중력자고요. 그 다음에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글루온이라고 불러요. 이 글루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풀이잖아요. 풀은 딱 붙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이 풀처럼 딱 붙여버린다 이래서 글루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풀 입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력은 영어로 양력이 위기니까 그 앞에 있는
걸 따서 W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 종류가 더 있어가지고 WZ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재미없는 이름인데 W 보선 혹은 Z 보선 이런 식으로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를 이름을 붙여요. 그다음에 이제 힘이 작용하는 걸 보면 중력은 세상에 있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에 작용하는 거니까 이게 당연히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기력은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한테 작용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썼고요. 여기 하전 입자라고 하는 건 전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강력은 강력하고 이제 양력이 남았는데 강력은 쿼크와 렙톤 중에서 렙톤 사이에는 작용하지 않아요. 쿼크하고 쿼크 사이에만 작용하는 거예요. 강력은.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다음에 양력은 아무거나 다 작용해요. 쿼크하고 쿼크 사이에도 작용하고 쿼크하고 렙톤 사이에도 작용하고 렙톤하고 렙톤 사이에도 작용하고. 그래서 얘가 비록 힘은 약하지만 이 셋 중에서는 가장 넓은 범위에서 힘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은 입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제 힘을 매개하는 과정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입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전달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밑에가 얼음판이에요. 얼음판이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서 멀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왜 멀어지는 거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서로 이렇게 공을 왔다 갔다 주고받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다 이런 거죠. 이 공을 주면 이 사람이 반작용으로 뒤로 밀려나고 그럼 이 받은 사람은 또 뒤로 밀려나고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이 공이 여기서 힘을 매개하는 입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 때문에 이게 이제 힘을 주고받아 가지고 서로 밀어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입자들을 주고받으면서 물질들이 힘을 작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하고 전자가 있으면 거기 그 사이에는 광자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설명하면 잡아당기는 거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데 근데 이제 뭐 이건 비유로 그런 거니까 일단 비유로만 그냥 알아들으면 되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전달한다는 거죠. 양력을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1분 남았는데요. 네.